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권과 직업윤리의 파트의 두 번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인권과 직업윤리가 노인의 인권 개념과 보호 방법, 노인학대 개념과 예방활동,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인권 개념과 보호 방법,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와 윤리적 태도, 네, 요양보호사의 건강미 안전관리 이렇게 5개였는데 지난번 시간에 요거 하나 했죠. 요거 하나. 네, 왜냐면 여기 내용이 시설 노인 인권 보호 때문에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파트로 나눴는데 오늘은 아마도 여기가 메인일 거예요. 노인 학대에 관한 그 내용들이 가장 메인으로 중심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대에 관한 개념부터 건강미 안전관리까지 4개의 파트의 부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문제의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여기는요. 네, 여기서 한 문제. 그렇죠? 지난번에 보셨죠?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문제에서 한 대여섯 개 이상 그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노인 학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 학대가 무엇이냐 뭐 이런 개념의 설명들은 사실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딱 유형입니다. 네, 노인 학대 유형이 많아요. 지금 이제 신체적 학대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 뒤로 다 살펴볼 건데 학대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을 최근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신체적 학대가 무엇이냐 이건 정의 그거는 옛날에 다 끝났고요. 이제는 여기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가 PPT 자료로 만들어 볼까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장을 막 여러 장을 넘겨야 되니까 공부하실 때 글씨가 좀 작다 생각하시면 교과서를 좀 표준 교재를 옆에다 놓고 봐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그냥 전체를 보는 게 더 좋아서 제가 요 표준 교재 PPT 화면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글씨가 좀 작다 싶으시면 표준 교재 좀 이용하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보시면서 귀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신체적 학대, 학대 행위에 따른 세부 학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좀 챙겨서 잘 보셔야 할 것은 일단 여기 빨간색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빨간색은 아니지만 이 개념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쵸?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적으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이 학대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이것도 신체적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던지 또는 집 밖으로 끌어내서 쫓아낸다든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면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 나머지 두 개는 안 읽을 거예요. 이거는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번으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단절이에요. 단절. 네, 왜냐면 이게 방임하고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나 난방이나 전기나 수도로부터 단절. 음료나 물품으로부터 단절. 그렇죠? 식사로부터 단절. 생존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 단절이란 얘기는 딱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신체적 학대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방임에 가시면 뭐 세금 공과서 같은 것들이 뭐 밀려서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방임에 넣으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단절이라는 글자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끊어내서 이제 더 이상 끊어져서 뭔가 할 수가 없다.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뭐로 넣어준다고요? 신체적 학대로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볼까요? 빨간색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그쵸? 억지로 막 일을 시킨다든지 이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정서적 학대. 자, 저는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들 정서적 학대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기분 나쁜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런 행위를 했다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신체 상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 나쁘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기분이 나쁜 것들이 어차피 정서가 기분이니까 요 안에다가 개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걸 하면 기분이 나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쳐다보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화를 안 하고 따로 밥 먹게 하고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쵸? 그 다음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해요. 뭐 친구 만나는 거 못하게 하고 또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종교활동 같은 거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네, 이성교제. 네, 요거 많이 틀리세요.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는데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기분 나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다 아세요. 언어로다가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접촉을 기피한다든지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건 기분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들어간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성적 학대인데 요거는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사실 시험에 나와도 틀릴 이유가 없으실 거예요. 금방 눈에 띄실 거거든요. 저도 패스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학대. 어떤 돈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방임에서도 경제적 학대를 좀 다루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분 지으라고 해요. 경제적 학대는 돈 단위가 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연금, 임금, 임대료, 자산, 명의도용, 유언장, 이거 조금 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방임에서 나오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생존에 필요한 돈,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방임에 치시고, 여기 경제적 재정에, 경제, 돈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소득이라든지 임금이나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언장, 계약서 이런 걸 허위로 한다든지, 뭐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부양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돈 단위가 큰 내용들을 경제적 학대에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방임입니다. 예. 이 방임이 사실 되게 헷갈리게 해요.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하고 살짝 헷갈리고, 그 다음에 방임하고 또 좀 전에 보셨던 경제 재정에 관한 거는 좀 헷갈리거든요. 거기 구별을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방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돌봄자로서 지켜야 할 행위를 하는 건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나 일상생활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데 방치한다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많이 틀리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했다. 방임입니다. 부적절한 주거 공간을 방치했다. 거주하는 것을 방치했다. 여기도 방임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책이 개편되고 좀 많이 저도 헷갈렸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신체적 학대에서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잖아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집 안에서 있게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문 앞에까지 내쫓는다든지 그것은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방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리로 좀 잘라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현관문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같은 경우 1층 단지를 돌아다니는데, 네, 주거 공간이 없이 거기를 막 이렇게 헤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들은 방임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하나가 더 나와요. 유기, 빨버리며. 네. 그럼 그건 유기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거리로 좀 잘라주실래요? 현관, 문 앞에 관련돼서 집 안, 현관 밖,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체적 학대. 좀 주거 공간이 따로 없이 떠돌고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방임. 이렇게 구별을 좀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자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 세금이나 각종 요금,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는 경제적에 넣으시면 안 돼요. 어디다 넣어주셔야 돼요? 방임에다가. 요 구별을 잘 해주세요. 예. 자, 그거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기방임입니다. 방임은 방임인데 자기방임이니까 노인 스스로. 네. 노인이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약도 안 먹고 건강이나 생활 같은 것도 본인이 잘 안 챙기고 생존 유지한 걸 자꾸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자기방임이에요. 사실 자기방임은요. 처음부터 자기방임 하시는 경우 없어요. 학대를 당하신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방임이 나타나신 분은 사실 죄송하지만 앞에 할 거 다 했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게 보시면 자살을 시도한다 이렇게 자기방임을 보였다는 건 이거 하나만 학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심각한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학대도 있었구나 이런 의미로 좀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유기입니다. 네, 유기 같은 경우에는 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또 유기. 이거 많이 헷갈린다고 하세요. 뭐 때문에 틀리시냐면 이거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이걸 보시고 자꾸 방임에다 답을 치세요. 잘못된 거예요. 왜? 교과서가 방임이 아니라 유기래잖아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철저하게 표준교재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험 점수가 좋은 거냐? 책을 많이 읽으신 분. 왜? 책을 많이 표준교재를 읽으면 표준교재에 뭐라고 나왔더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나의 생각은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표준교재 6이라고 나와 있으면 6이가 답이 되는 건데 왜 그럴까요? 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첨가를 시키는 거죠.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강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왜 6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는 무료봉사 기간이 아니에요. 아마 입소하실 때 그런 계약서를 쓰셨을 거예요. 뭐 몇 달 동안 뭐 비용이 미납이 되면 자동 뭐 이제 퇴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동의를 썼으니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바로 퇴소 처리시키면 여기도 학대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또 안 되면 그때는 죄송하지만 여기서 자동 퇴소를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르신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 유기가 되는 거와 똑같다고요.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만 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낯선 장소에 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안에 해당한다. 이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알아두세요. 네, 이거 잘 들으시면 다음 문제 푸실 때보다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되셨죠? 다음 갑니다. 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데가 보건복지부부터 법률기관까지 많은데 제가 빨간색에 표시를 해갖고 온 건 뭐냐면 노인학대를 신고 접수하고 그죠? 사례 개입까지 하는 데가 어디냐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1577-1389. 1년 360일 빨리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네. 그쪽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사법경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동안 문제 많이 나왔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으면 거기 답을 쳐주시면 되는데 없다. 그럼 답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법경찰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가 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네, 사례 개입까지 해요. 사법경찰은 바로 출동합니다. 현장조사.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요양보호사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의료인, 그다음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 선생님 종사하시잖아요. 장애인 시설 관련자, 구급대의원, 또 이제 우리가 재가장기 요양기관에서도 근무하시죠. 네, 그다음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고요. 가태료가 옛날보다 올라갔어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요양보호사 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노인 어르신의 인권도 살폈지만 요양보호사 인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으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로기준법,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시험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똑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아주 종종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PPT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한 번 정도 좀 근로기준법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면 낼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제가 따로 PPT를 안 했으니까 네, 교과서 알려드릴게요. 90페이지. 제가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90페이지로 표준교재가 있으면 가셔가지고 거기서 불러드릴게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 내용,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출제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 얘는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관 장님이 장기한 기간의 장님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이제 막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든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에 기관 장님이 어디에 맞춰서 하는 거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자, 그럼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어떤 거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해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어요.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하는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도 해고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요런 숫자가 가끔 뒤집혀서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서 세금 떼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급여 내용에 따라 3년이나 5년 요런 숫자는 다 중요합니다. 네,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을 바꿀 거예요. 숫자를 바꾼다든지 뭐 채권자가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오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희롱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도 출제가 됐고요.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희롱의 그 행위들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끔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농담이나 이야기라든지 그쵸?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지 음란한 전화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따르라고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네. 이런 건 언어로 하는 거니까 언어적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뭐 밀착을 한다든지 신체가 그쵸? 그럼 얘는 육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각은 뭐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사진이나 음란물 같은 것들을 막 보여준다든지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요건 바바리맨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노출한다든지 그죠? 바바리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각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런 성희롱의 상황이 됐을 때 기관장님이 대처하셔야 될 건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무조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게 인원이 있을 거예요. 일정 몇 명 이상은 반드시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1년에 1회. 요럴 또 바꿔요. 뭐 2년에 1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는 취하시면 안 되고, 요 처리 지침에 관한 문서가 기관에 있어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상습적이다. 증거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녹취를 한다든지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네, 제일 중요한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감정이 안 나옵니까? 그쵸? 막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정 대응은 좀 삼가시고 단호히 거부. 그게 프로 아닙니까? 그쵸? 저나 여러분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직업인으로서 어쨌든 성공을 하는 거니까 단호히를 기억해요. 단호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호히는요. 오늘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손모가지가 부러질도록 이런 거 있잖아요. 끊어낼 단. 한 번에 말해서 딱 행동을 바꿀 수 있게. 이럴 때는 멈추셔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두 손을 딱 잡고 눈을 마주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뉘앙스 안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하시면 죽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서워 이런 거. 저 그런 거 좀 잘해요. 네, 제가 저희 집에 아기의 별명이 엄마는 도깨비예요. 이런 거거든요. 무섭다고. 근데 그 단호히가 되지 않으면 이거 통제 잘 안 돼요. 그 단호히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숨기고 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를 해주시고 이제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에 상담 요청도 좀 하셔야 되고 평소에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식이나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1년에 1회씩 무조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에 들어가시면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건 이럴 때. 그래서 성희롱만 전담으로 교육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가는 거예요. 네, 직업윤리의 원칙은 사실 시험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가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습득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예의 바른 행동 취해주시고 개인정보 보장해주시고 타 전문직과 적극적 협조해주시고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해주셔야죠. 신고 의무자니까. 물질적 보상 받지 않아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들의 단어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오답 처리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젠 윤리적 태도. 직업 윤리 아까 원칙을 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다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르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게 아까 나왔던 자기결정권 존중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활동하는데 대표, 내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
예, 그 다음에 약속은 꼭 지켜주시고요. 직업인들과 상호협조하시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석하시고 자 예의 바른 태도로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뭔가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구해서 예, 변경에 대한 걸 안내를 좀 먼저 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근무하시면 안 돼요. 메모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시선 차림, 뭐 눈높이 위로 올라가서 어르신을 아래 보고 말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 반말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되죠. 존칭어 사용하시는 거 이게 태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어봅니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복지 연구를 판매, 알선 판매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돼요. 본인 부담금 할인 안 돼요. 인정 신청 유도 안 돼요. 유도 안 돼요. 판매 안 돼요. 알선 안 돼요. 할인 안 돼요. 예,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당연히 보고하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조언하셔도 안 되고. 네, 누구한테 보고하냐? 요일. 네, 관리자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뭐 미룬다든지 위조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그런 거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요청하셔야 돼요. 뭔가 확실하지 않다.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관리자인 분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이렇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고, 학대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보고 또는 신고해 주세요. 이런 단어들을 한 번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요양보호사 건강 및 안전관리. 네, 두 가지죠.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하나는 직업성 감염 질환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깨 통증 부위별로 나와요. 그래서 어깨 통증 다음에 이제 손목 통증인데 걔는 수근관 증후군. 그래서 여기 수근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회색의 수근관이 있는데 이 수근관이 좁아지면 그죠? 정중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요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예,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요. 판렌 검사죠, 이거. 네, 자가진단법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1분 정도 맞대고 있을 때 통증이 느끼거나 저림이 느껴지면 수근관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수근관 증후군을 자가진단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 요런 거 낼 수 있어요. 이 그림 갖다 놓고 이것은 어떠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근관 증후군을 답을 찾아주시면 되죠. 자, 이제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살펴볼게요. 예, 저리는 듯한 이상 증상이 느껴져요. 감각 저하. 감각은 오감인 거고요. 저하는 그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걸 댔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걸 잘 못 느낀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가 되면 이제 감각 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굽힐 때, 이것도 중요하죠.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굽혔을 때, 예를 들어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아무렇지 않아요. 정중신경이 손바닥 쪽에 있지 손등 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표현을 가끔 틀리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손바닥 방향으로 굽힐 때 아프다는 거. 손등이 아니라. 그거 조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기능 장애가 심해요. 아까 보셨죠? 새끼손가락은 신경이 지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저리고 감각 저하가 느껴지는 거고 특히나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많이 장애가 돼서 물건을 잡을 때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또 밤의 통증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완화가 돼요. 손을 털면 뭐 일시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그럼 틀렸어요. 완화가 됩니다. 그런 내용 기억을 해주셔야죠. 다음은 요통이에요. 요통은 여기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상황이 좀 달라요. 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실 때 물건을 양손으로 든다면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혀요. 그럼 몸의 무게 중심이 낮아지거든요. 몸의 무게 중심이 골반이에요. 그래서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히면 골반이 지지면의 아래로 내려가실 거고요. 지지면을 넓혀라. 지지면이 발바닥에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깨 넓이 정도로 넓혀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주시고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최대한 밀착을 해야 되죠. 끌어안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설명. 그 다음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발을 앞뒤로 벌린다는 거예요. 아까 양손은요. 그림처럼 양옆으로 벌리셔도 돼요. 근데 한 손으로 들어올 때는 앞뒤로 네, 양옆이 아니라 앞뒤로 벌려서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추고 물체를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여기 그림처럼 한쪽 무릎을 올리고
자세를 낮춰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올리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한 손으로 들어올리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또는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음은 팔꿈치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측 상가염이 있고 외측 상가염이 있어요. 팔꿈치 안쪽이 아프면 내측 상가염,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면 외측 상가염. 그래서 이제 지금 통일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요 스트레칭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내측과 외측 상가염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사실 이거 나눴거든요. 내측은 이렇게 해요, 외측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그림을 보시고 이거는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인가 보다 정도만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초기 치료법이 있어요. 급성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초기에는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6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휴식을 하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오시면 많이 틀리세요. 네, 왜냐면 개념이 조금 쉬운 것 같지만 안 쉬워요. 휴식은 왜 휴식이 되는 거냐? 추가적으로 조직이 손상되는 걸 막아내는 거고요. 냉찜질은 뭐냐면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주는 거예요. 세포가 차가운 게 딱 달라붙으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기는 항상 냉을 해서 세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난 만성에 온을 해주는 거거든요. 냉과 온의 효과도 다르잖아요. 차가운 물을 들이대면 혈관이나 피부의 근육이나 이런 건 다 수축되게 돼 있고요. 뜨거운 걸 들이대면 이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못 움직이게 해서 붓는 걸 막아내기 위한 것은 냉찜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압박은요? 축적, 쌓이는 것을 못 쌓이게 해서 부종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올리기는요, 혈액 심장으로부터 되돌려서, 그러니까는 다리가 예중에 부었다. 그럼 누워가지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이 다리로 가야 되는데 심장보다 다리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지구상의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면 부종이 가라앉아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누우셔서 다리를 세워주셔야 되고 팔도 마찬가지예요. 누우셔서 양옆에다가 베개나 쿠션을 두고 심장보다 부종이 있는 팔의 부위를 높게만 올려주신다면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에 떨어지니까 팔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내려갈 테고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내려가면서 부종이 완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한다든지 이제 약물까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휴식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추는 거고 압박은 축적이 되는 거, 쌓이는 걸 막아내는 거고요. 올리기는 혈액의 심장으로 되돌려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문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그 냉찜질이네.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 그건 휴식이잖아. 혈액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걸 막아낸다. 그럼 그건 올리기네. 이런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골격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실 스트레칭이죠. 그 스트레칭에 주의하실 때는 시험도 숫자.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동작 사이 5에서 10초는 쉬어줍니다. 천천히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한 자세로 10에서 15초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숫자가 말을 바꿀 거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감염성 질환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양보호세 감염성 질환에 해당하는 병명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5개 있죠.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머리니. 요 5가지가 감염성 질환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 중 요양보호세 감염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을 고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이 5가지 병명들을 골라서 찾아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핵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여긴 없지만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요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120페이지. 그러면 결핵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핵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는 따로 의학질환에 정리를 했으니까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우리가 요거 의학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출제 가끔 해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그래서 이제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시면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은 뭐 요양보 업무를 중단한다든지 증상이 회복되고 나셔서도 2, 3일간은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오마고 머리님의 의학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내용 정리는 다 된 거고요. 이제 문제 풀러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2번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번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4번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5번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네, 답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어렵지 않게 푸셨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에 따라서 행위라든지 내용들을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거 이렇게 짝꿍이 맞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맞죠? 생활비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뭐 용돈이라든지 이런 돈 단위가 나온 방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거 이거 아니죠? 기분 나쁘네? 정서적 학대잖아요.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해. 이것도 기분 나쁘네? 그럼 얘도 정서적 학대. 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이건 뭘까요? 유언장이 어디서 나와요? 네, 경제적 학대에 조금 해당하는데 정확하게 거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넣어주는 게 맞아요.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네, 뭐 해당할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그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 다음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쵸? 네. 그러면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몇 번일까요? 일시정지가 눌려버렸어요. 네, 뭐가 좀 지금 더블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설명이 끊어다가 일시정지가 눌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뒤에서 껴안았다. 신체죠? 엉덩이를 밀착시켰어요. 이것도 신체네요. 그럼 신체 부위 노출, 보였으니까 시각.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 네, 봤네? 그럼 얘도 보여주니까 시각. 네, 그리고 5번이 맞죠? 언어적인 거. 네, 제가 중간에 뭐를 눌렀는데 멈춤이 돼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2번 설명했다 생각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 1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번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이런 문제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 이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맞네. 이런 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성희롱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까? 네, 이럴 때 가장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보고한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3번을 한다든지 4번 한다는 거예요. 이 야단 안 되죠. 이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번을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1차가 보고예요. 그래서 보고해서 센터장님과 같이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 나머지는 중단이라든지 이런 재발방지 약속은 관리 책임자가 안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 있게 그런 규칙을 좀 정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아니어도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보고부터 한다. 이런 생각. 자, 13번이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요양보호사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죠?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대상자의 결정이 우선이죠. 요양보호사 판단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위계적 이런 게 어딨어요. 수평적인 관계죠. 대여? 우리 안 되잖아요. 알선, 대여, 판매 다 안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밥그릇을 밀어내면서 나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1번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2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번 그러면 음식 치울게요.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 5번입니다. 의사소통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풀긴 어렵지만. 네, 왜 그러냐면, 실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명보 선생님이 어떻게 말할 건가요? 이런 거가 현장 가서 다시는 쓰이는 거잖아요. 오늘도 의사소통 강의를 하면서 참 강조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런 문제 종종 나와요. 이 교과서에 안 나와, 이런 거.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어르신이 밥을 딱 안 먹어, 못 먹겠어. 이렇게 했을 때, 요양보 선생님이 네,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 어르신, 그러면 제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왜 못 먹겠다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못 먹으시는 거지? 이런 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네, 아름답고 착하고, 네, 기특합니다. 네. 그런 표현이 여러분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려우시면요, 입장 한번 바꿔주세요. 우리는 자꾸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에 집중하시는데, 여러분이 대상자로 생각해 보시고, 앞에 앉은 요양보호사가 내가 이 사람한테 나 밥 못 먹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앞에 앉은 분이 어우 까다로우시네요. 배고플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음식 치울게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럴 때 5번 같이 말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 문제는요. 저는 항상 그래요. 입장 한번 바꾸시면 답 금방 보입니다. 네, 내가 듣는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해줬을 때 내 기분이 좋을까? 그쵸? 또는 내 기분이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눈에 보입니다. 그거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의 팁이에요.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방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네, 몇 번일까요? 네, 눈에 딱 보이셨죠? 네.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니까 위험한 걸 찾는 거예요. 아무래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면 가까이 물체는 들어올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자,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 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여기 보시면 독감 예방 접종은 네, 얼마나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의학에서 나왔죠. 네, 매년 이래. 결핵 진단 검사는 이렇게 몇 개월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 입고 하시면 안 되죠. 업무 중단이에요. 2, 3일간은 식사조리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신했다.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임신한 경우에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연령대가 네, 좀 높은 분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 30, 40대 임신하실 수 있잖아요.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풍진뿐만 아니라 수두,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요렇게 풍진이나 수두 같은 경우에 걸렸을 때 임산부가 접촉이 되시면 태아가 다 기형이에요. 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 분만실 간호사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 전에 이런 풍진이라든지 수두라든지 항체 검사를 먼저 하는 건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임산부가 풍진이나 수두에 걸리잖아요. 그럼 뱃속 태아는 전부 다 기형아 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신했다면 접촉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생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네, 이제 나머지 영상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가 다 업로드가 되면 정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김 교수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늘 하죠? 영상 듣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